자, 250페이지 보죠. 오늘은 진도를 다 못 나가겠다. 그냥 마음 좀 비우자. 진도, 예상 진도가 지금, 있는데, 한번 봅시다. 250페이지 보면, 자, 중개상물의 특징 분석 있습니다. 자, 일단, 특징 분석 뭐라 그래요? 셀링 포인트라고 그러죠? 자, 셀링 포인트 이거를 특징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이거를 또 뭐라고도 표현한다? 특징 분석. 그 다음에 또 판매 소구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셀링 포인트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장점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교재 보면 셀링 포인트의 개념하는 부분을 보면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랬죠. 자,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 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올 때는요, 고개를 이렇게 싹 숙여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죠. 이거 여러분들 얼굴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자, 보죠. 이제 그 셀링 포인트의 개념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의 셀링 포인트 있습니다. 자, 법률적 측면과,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법률적 측면의 장점,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의 진정성, 그 다음에 또, 자,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어야지만 없어야지만, 공법상 거래 규제가 없어야지만 셀링 포인트. 자, 이거는 셀링 포인트 뭐라 했어요? 장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공법상 규제가 없어야지만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장점이 뭐가 있다? 주로 이 가격과 관련되죠.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가격이 적정하다든가, 임료가 싸다든가 이런 것들. 자, 경제적 측면으로서 장점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다 그랬어요? 금매물 있다 그랬죠? 왜? 금매물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투자 가치도 경제적 측면의 장점으로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의 장점으로서는 뭐가 있다? 거기 보니까 일단은 시설, 설비, 시공 이런 것들이죠. 자, 동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동선, 이것도 뭐가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점으로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의 특징, 셀링 포인트. 자,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왜요? 부동산은 어떤 성질이 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또 의뢰인마다 셀링 포인트가 다르다. 성향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셀링 포인트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의뢰인의 성향을 파악하라 그랬죠?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 이런 것도 파악해줘야 돼요. 생활 수준, 소득 수준도 파악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일단 물건을 소개해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 거, 자연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어요. 인공적인 거, 자연적인 거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거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이런 거였죠. 자연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뭡니까? 환경적 뭐 이런 것들이고 쾌적성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왜 그럴까요? 시설 설비 등이 어떻게 돼요? 예, 시설 설비 등이 노후화되죠. 그다음에 현장 안내 시 셀링 포인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확인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셀링 포인트는 너무 많이 설명해도 좋지는 않다 그래요. 장점을 잔뜩 설명하면 진짜 장점이 어떤 건지 모르죠. 그래서 두세 개로 압축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셀링 포인트는 그나마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시라. 근데 이제 20회 때부터는 셀링 포인트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21에 22, 23 돼서 출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일단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10회 때는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10몇 회 때 이때는 거의 매년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중개심리 이건 뭐 개론에서 일단 봤을 거고, 자, 254페이지 보면 마무리하는 부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마무리 크로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딱 한 번 문제 나왔었는데, 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크로징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뭐 한다? 이전시키는 행위를 갖다가 크로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징 부분들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개념만 일단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크로징 기법 부분에서 보니까
점진적 확인법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점적 확인법이고, 계약전제법은 자, 의뢰인이 관심을 가지고, 자, 욕망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계약서를 갖다가 디밀어 가지고 계약책을 하는 것을 계약전제법. 부분선결법.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다? 끝에 보니까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하지요. 자, 찾았어요? 세부선결법 끝에. 자, 부분선결법 혹은 세부선결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해결이 나지 않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합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부분선결법 혹은 세부선결법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장단비교법은 자, 거래 대상은 장점을, 그 다음에 또 비교 대상은 단점을 설명으로써 거래 대상에 눈이 가도록 하는 것이 장단비교법이다 그랬고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가 기억하면 되냐면, 셀링 포인트에 대한 기본적 개념 기억하면 되겠고요. 중개계약 있죠. 자,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 자, 법적인 성격,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255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최근 연도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조사,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공부상 조사 확인과 그 다음에 또 현장 조사 확인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다른 교재 보면 하나 더 해놓은 게 있어요. 의뢰인을 통한, 자, 제 교재는 그거 안 넣어놨습니다. 의뢰인을 통한 확인 방법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교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조사 확인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의뢰인을 통한 거, 그 다음에 또 공부상, 그 다음에 현장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의뢰인을 통한 확인 방법은 여기다 안 넣어놨습니다. 자, 의뢰인을 통한 확인 방법은 일단 중개사법에 있죠.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거죠.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는 할 수 있는 거다? 매도, 임대 등 권리, 매도, 임대, 그러면 권리 이전을 해야죠. 권리 이전을 해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뢰인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부상과 현장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공부상 확인 일단 보죠. 공부상 확인하면 가장 먼저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자,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뭐를 확인한다? 뭐를요? 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그랬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 이거는 권리관계를 확인하죠.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자, 그러면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 어디다 나와요? 등기부다 나오죠. 등기부 표제부 나오죠. 그럼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자,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이 된다? 예, 대장이 우선이 된다.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소유자가, 자,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 틀립니다. 뭐가 우선이 된다? 소유자는요? 등기부가. 자, 소유자는 권리관계죠.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그럼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적도와 그 다음에 임야도를 통해서, 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 뭘 확인해요? 자, 일단은 경계를 일단 또 확인하죠. 자, 경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지형을 확인합니다. 지형이 뭐예요? 땅의 형태. 자, 형태. 자, 이게 뭐냐면, 자, 정사각형을 정방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형태를 봤을 때 직사각형을 뭐라 한다? 이건 저 정방형, 그 다음에 또 장방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도 있겠죠? 부정형도 있겠죠? 이렇게 땅의 모양을 이 도면 갖고 일단 확인하겠죠. 그래서 경계나 지형을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토지 이용 계약 항의서 있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 공법상에 뭐를요?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자,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요.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죠? 이걸 갖다가 확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확인한다? 이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게 있죠? 자, 공부상 확인한 것은 뭐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 그래서 공부상 확인한 것을, 자, 공부상 확인한 것을 어떻게 돼요? 재확인한다. 주로 특히 두 가지 반드시 또 확인하는 게 있죠? 지목과 그 다음에 또 뭐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하라 그랬죠? 자, 지목 뭐가 확인해요? 뭡니까?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통해서 확인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통해서 지목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실제 이용 상태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용도, 건축물의 용도 있죠? 건축물 대장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이용 상태를 일단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미공시 권리관계와 그 다음 미공시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합니다. 자, 미공시 권리관계 뭐 있겠어요? 법정 지상권, 그 다음 유치권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임차권 이런 것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법에 의한 임대차 있죠? 이런 것들 다 미공시 권리관계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미공시 시설물들 일단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유사부동산 가격, 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상 확인과 그 다음에 또 현장 확인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일단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니까 강론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258페이지에 보니까 뭐 나오냐면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이 있었죠? 자, 토지대장, 자, 소재지 지번 뭘 갖고 와야 된다? 다 대장 갖고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지목, 대장 갖고 확인하고, 지적도 임야도 뭡니까? 지목이 있죠? 자, 그러면 면적은 뭘 가지고? 대장 갖고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은 뭘로 해야 된다? 제곱미터로다가 해줘야지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260페이지에 보니까 평을 뭐 환산하는 거 있는데요. 면적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제곱미터로다가 해줘야지만 돼요. 여러분들 저기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이렇게 요즘 하나요? 돼지고기 한 근? 아직 해요? 한 근, 두 근?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렇게 표시 안 했지. 지금 어떻게 표시하죠? 그램당, 100g당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자, 이거 법에서 못하도록 된 거예요. 근수. 자, 금은방에 가면 뭡니까? 금 한 돈 이렇게 표시 못해요. 자, 이게 뭐냐면 계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한다?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서에다가 자, 일단 부동산 계약서에도 평자 쓰면 안 돼요. 이것도 많잖아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에 과태료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듣고 넘어가세요. 근데 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단속에서 걸린 게 있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경기도 지역 개혁공예 단속해가지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 써가지고 걸린 적이 있었어요. 100몇 명이 200명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자 쓰면 안 된다. 근데 평자 많이 쓰죠? 방송에서도 많이 쓰고 있더만요. 방송에서 지금도 쓰죠? 그거 사실 다 법에 걸려요. 이 방송국부터 이제 단속해야 되는데, 이 방송국을 100만 원 과태료 쳐야지만 됩니다, 이거. 이제 이 평자 쓰면 안 된다. 지금 뭐 써라? 제곱미터를 써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죠. 건축물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경계를 보세요. 261페이지 경계. 경계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예, 자,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통해서 지적도와 임야도에 그려진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시켜주죠. 그것이 뭐가 된다? 거래 대상이 된다. 예전 시험 문제 재작년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다. 뭐가 우선이 된다?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도면상의 경계가 다릅니다. 뭐가 우선이 된다?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죠. 실제 경계와 이건 공식법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자, 실제 경계와 그다음에 도면상의 경계가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된다? 도면상의 경계. 자, 그 지적도상 임야도상의 그려진 경계대로 거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거래 대상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다 그랬어요. 자, 단 이제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보면 판례가 잠깐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262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도 나오네요. 자, 그 경계 기준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저 공부상 경계 실제 경계 불일치, 지적도를 작성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더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실제 경계에서 한다. 자, 그럼 이걸 뭐 한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랬죠? 다만 측량을 잘못한 거예요.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뭐가 우선된다? 예,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가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도면상 경계가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샀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래 대상은 도면상의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을 분석합니다. 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하죠. 등기사항 증명서 부분에서 보니까 진정한 소유자 확인. 자, 진정한 소유자 뭐 갖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예, 등기사항 증명서. 자,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에 또 하나 주민등록증 있겠죠? 그래서 자, 진정한 소유자 확인을 한다 보면 진정한 소유자 확인은 소유자는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와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게 개업공개사가 이걸 가지고 일단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개업공개사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건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부족하다면 뭘 확인하라? 등기필증, 소유 여부 있었죠? 필증 소유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이 부족하다면 국세나 지방세 납부 여부 이런 것들. 자, 누구 명의로 세금을 내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라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을 한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처분 능력 확인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자, 처분 능력 확인한다. 자, 처분 능력과 관련된 부분 뭐 있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그랬죠. 동의가 있다면.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 체결하지 말고 후견인과 계약 체결하라 그랬죠.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민법에서 아마 잠깐 언급해서 배웠을 거고요. 자, 대리권 여부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 여부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임의대리, 위임장과 인감점 첨부 여부 확인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부부간의 재산이 예전에 가끔 나왔습니다. 자, 부부간의 재산 매매합니다. 위임 여부 확인 하죠. 부부간의 재산 매매합니다. 남편 재산 부인이 매매해요. 위임 여부 확인하죠. 임대차 위임 여부 확인 그것도 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일단 부부간의 재산의 경우는 일단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까지도 위임 여부를 확인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대리권 여부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재산 확인 260페이지 보니까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있었죠. 자, 공유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민법에서 배우셨죠? 지금쯤 배울 텐데 요번 주에 혹시 배우지 않았어요? 공유 합유 총유 민법 어디쯤 나가요?
소유권 좀 물건 좀 나가고 있는 중이죠? 예, 아마 대충 아마 이것도 지금쯤 배울 텐데 아마 요 안 배웠으면 다음 주쯤 한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유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은요, 공유물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합유물, 합유 지분 모두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지만 된다. 종주문주 규약이라든가 결의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고, 자, 일단 여러분들 268페이지를 보세요. 그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을고란 분석하는 부분 보세요. 을고란 분석하는데, 자, 을고란에는 전세권이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을고란에 기재되죠. 자, 그러면 근저당 설정 시 확인 의무. 근저당 설정 시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혁국에서는 뭐를 확인하라 그랬죠?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라 그랬죠? 채권, 최고액 조사 확인을 하라. 이것만 확인하면 족하다 그랬죠?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일단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했는데 그릇되게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책임을 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 책임을 당연히 진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액은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일단 설명을 해줬어요. 나서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런 내용. 자, 일단 시험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일단 근저당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 채권, 최고만 확인하면 되고 뭐는 확인할 의무 없다. 예, 실제 피담보 채무액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분묘기지권 부분을 보죠. 272페이지. 자, 분묘기지권 혹시 배웠어요? 네. 언제 배웠어요? 요번에 배웠어요? 요번에 아직 안 이게 지금 지금 소유권 나간다며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지금? 소유권 나가면 아직까지는 이 지상권 부분이 아직 안 났겠네요. 자, 분묘기지권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냐면 민법의 지상권 부분에서 특수한 지상권이죠. 관습상의 지상권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분묘기지권 의미가 뭐였죠?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수호하고 봉제사는 권리. 남의 땅에다 분묘 설치한 다음에 그걸 수호하고 벌초도 하고요. 봉제사, 제사도 지내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성립 요건이 있었죠. 일단은 성립 요건을 보면 성립 요건 일단 세 가지였었습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어떻게 돼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분묘를 설치한다면. 자, 남의 땅에다가 뭐 한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분묘 설치했다면 일단 분묘기지권 인정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설치한 다음에 특별한 어떻게 돼요? 약정이 없이 뭐인 거예요? 양도한 거죠. 양도를 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특별한 약정 없이 양도했어요. 내 땅에다 분묘 설치했습니다. 땅 팔 때 어떻게 돼요? 이장하였다는 약정을 하지 않고 그냥 팔았습니다. 그럼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분묘가 있다는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그럼 만약에 약정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장하였다는 약정을 했다면 분묘기지권 소멸되죠. 이때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 권리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반드시 분묘에 대해서 파가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까지 끝나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의사만 표시하면 분묘기지권은 일단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분묘 설치했어요. 이때는 몇 년간? 20년간 뭐 하면요? 평원권의 점유였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시효 취득된다고 했죠? 20년간 평원권에 했다면 시효 취득된다. 이거는요, 요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하는 분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어떻게 한다?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하나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인정 요건이 있어야지만 되죠. 인정 요건 일단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분묘기지권 판례가 제가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교재를 찾으려면 이제 좀 알아서 좀 찾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칠판 쳐다보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아마 교재 찾다 보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자, 일단 인정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요건 분묘기지권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형상 객관적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봉분이 있어야 된다. 자, 봉분이 없는 분묘 평장, 암장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이 뭐예요? 평평하게 한 거고, 암장이 뭐예요? 죽여가지고, 네, 죽여가지고, 안 매장한 거라 그랬죠? 예, 죽여가지고, 안 매장한 거. 아직도 바위에다 묻은 거요. 저 어제 가니까, 암자니까 바위에도 묻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건 바위에다 묻으면 고인돌이랍니다. 그래서 암장은 안 매장한 걸 얘기했죠. 그래서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있어야지만 되고요. 봉분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자, 봉분이 있는데 밑에 뭐가 없다면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는 분묘. 자,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습니다.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가묘라고 그러죠.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시신은 안장되어 있는데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됐어요. 일시적으로 멸실됐습니다. 그럼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멸실됐으니까 이거는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거라면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뭐까지 인정된다?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제가 석축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석축에까지 미친다와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두 가지 판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일단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분묘를 설치한다면 석축이 반드시 어떻게 필요하죠. 자, 이거는 이 석축은 어떤 기능이 있다? 수호 봉제성이 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가 된다? 수호하고 그 다음에 또 봉제사 하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이거는 수호봉제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런데 석축에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이 있어요. 굳이 석축을 조성하지 않아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석축을 조성한 다음에 분묘 설치했다면 여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저 수호봉제사 기능과 관련 주의공지 부분에서 보면 사성이라는 것도 있었죠. 사성. 자, 판례상에 보면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성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성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사성에까지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떤 기능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호봉제사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치고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 쌍분, 단분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새로운 분묘 설치할 수 없다. 자, 이런 거 절개해가지고 관 하나를 더 묶거나 옆에다 어떻게 돼요? 봉분 하나를 더 만들거나.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어떤 권리만이에요? 일단 남의 땅에 분묘 설치한 다음에 어떤 권리만? 수호, 봉제사 기능만 할 뿐이지 새로운 분묘 이렇게 설치할 권능은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때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죠? 판례상 30년, 판례상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일단은 판례상에 보면 없다. 즉 어떤 때까지 존속한다? 수호 봉제사 할 때까지. 수호 봉제사 기능이 없어지면 그때 존속 언제 없어지고요. 수호 봉제사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돼요. 그럼 판례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설치는 법률 적용 안 돼요.
장사법에서는 30년으로 제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분묘기지권으로서 지금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민법에서 배웠겠네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소유권 배웠다며. 그럼 점유권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예, 타주점유해야 됩니다. 판례상 보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주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점유인 경우도 있어요.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내 땅이라고 땅을 샀습니다. 여기다가 내 땅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분묘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옆집 땅에서 측량을 해봅니다. 옆집에서 측량해보니까 이만큼이 옆집 땅이 된 거예요. 남의 땅이죠. 여러분 시골 땅 사다 보면 이런 경우 종종 생겨요. 자, 도면상의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측량해보니까 이것까지 남의 땅이라서 남의 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 설치했어요, 지금? 분묘 설치했죠. 이거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이건 자주점이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죠? 이거는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종중과 관련된, 총유와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가 종중 임야입니다. 종중 임야예요. 자, 근데 종원이 누구예요? 종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 종중에 있는 일부 사람입니다. 종원이 종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분묘기권 인정된다, 안 된다? 허락, 자, 종중의 허락 받지 않고 분묘 설치한 거예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종중은 뭐죠? 총유죠. 총유에서 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회의나 의결을 거쳐, 저 사원청이 결의해서 결의를 거쳐야지만 되죠. 이 결의 거친 게 아니죠. 자, 처분 행위를 할 때 결의 거칩니다. 근데 이것도 처분 행위라고 그래요. 분묘 설치한 게 무슨 처분 행위냐?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을 팔지 못하죠. 분묘가 인정된다면 못 팔죠. 그때 이건 처분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때는 종중 문정에 그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 즉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나왔던 거 뭐 거의 다 설명드렸고, 자, 이제 시효 취득할 때 지료 지급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274페이지에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서면형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시신이 없다면 예, 가묘. 자, 시신이 없는 분묘 가묘죠?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거는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예, 수호 제사 필요한 수호 제사가 그 필요해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 분묘를 설치하는 것 허용된다. 쌍분, 단분 설치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 수호를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마다 존속한다. 존속기간이 없다 그랬죠? 수호봉자산의 기간 동안. 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죠. 자, 매장 및 화장이 있습니다. 자, 매장을 한 자는 매장을 합니다. 시신을 매장하면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30일 이내 시장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을 묶어서 뭐라 한다? 시장 등이라고 한다 했죠. 시장 등에게 신고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묘지, 자연장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묘지에 대한 부분, 면적을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 묘지는 공설묘지와 뭘로 나눠진다? 사설묘지. 자,
묘지는 공설묘지와 그 다음 뭘로? 사설묘지로 나눠진다.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자, 사설묘지는 다시 법인묘지. 법인묘지는 뭘로 만들어야 된다?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종중문중묘지,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 그 다음에 개인묘지,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자, 법인묘지는요, 법인묘지는 면적 얼마? 예,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상. 그 다음에 시장 등에 뭘 받는다?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다. 자, 종중문중묘지는요, 면적 얼마? 이거는 1,000 제곱미터 이하죠. 이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허가받아요. 가족묘지는요,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 이내에서 조성하죠. 이하, 또 법에서는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00, 10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니까 뭡니까? 이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허가받는다. 그러면 개인묘지는요, 얼마? 30 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뭐까지? 합장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설치 후에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뭐하라?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공설묘지, 이때 묘지에 분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법인 같은 거 다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 개가 있죠? 이때 분묘 일기당 저면적은 얼마다? 10 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합장은요? 합장은 얼마? 15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개인묘지와 관련된 부분 시험 문제 한 5번, 6번. 최근 연도는 27회 나왔습니다. 최근 연도는 27회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묘일기다 정의문제 있죠? 가족 종족 문제 요거 노란 거. 10 합장 15 요거는 2번 문제 나왔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별 문제가 일단 다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장이 있었죠. 자연장이 뭐라 그랬어요? 수목장과 유사하다 그랬죠? 자, 자연장과 수목장은 약간은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또 공통은 일단 화장을 해서 골분을 나무 밑에다가 뭐한다?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 일단은 공통점인데, 수목장은 이미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임야 있죠? 임야나 이런 데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 가는 것을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연장은 뭐냐? 자연장은 자, 이렇게 이미 조성된 수목이 아니고 땅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하고 나무를 심어서 꽃이나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골분을 묻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목장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미 뭡니까? 나무가 100년, 200년씩 이렇게 큰 나무도 있죠? 거기를 이제 지정을 해요. 국가에서. 주로 이제 구기면에다 많이 지정하는데 지정해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목장이에요. 자, 이제 자연장은 땅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 심는 거라 했죠? 그리고 이제 골분을 묻는 거. 이거를 자연장이란다. 그 자연장할 땅을 자연장지라고 하죠. 자연장지. 자, 그러면 이때 법인 자연장에 있었죠? 법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중문중, 그 다음 문중, 그 다음에 가족 있고요. 개인 있어요. 가족 개인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이것은 일단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법인은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줘야 돼요. 면적 얼마? 5만 제곱미터 이상, 맨 꼭대기 이상이죠.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뭘 받는다? 시장 등에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종교는요, 4만이죠. 4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허가. 그 다음에 또 종중문중 2,000 제곱미터 이하고요. 요거는 사전 신고, 사전 뭐하라? 신고하라. 사전에 신고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족은 100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뭐예요? 미만. 99까지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예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있습니다. 개인 얼마? 30 제곱미터 미만. 이것도
요거는 사전 신고가 아니고 설치 후 30일 이내 뭐 한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종종 사전 신고 요게 시험지 24회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장과 묘지, 면적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묘지 설치 시 주의사항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6페이지. 지금 분묘 일기단 전면적은 왜 했고요. 자, 거기 3번 잠깐 보세요. 3번에 보면 묘지는 도로철도 하천 그 예정지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 300m. 가족 개인은요 200이고요. 20분간 밀집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500m. 가족 개인은 3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곳 설치하라. 왜 이렇게 떨어진 곳 설치하라 그랬어요? 무섭죠? 맞아요. 뭐가 많이 나와요? 네, 귀신이 많이 나오죠? 네, 귀신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야지만 되겠죠? 그렇다고 뭐 귀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오긴 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단다? 이제 여기 묘지가 지금 무슨 시설이죠? 비선호 시설이죠? 소위 말하는 혐오 시설. 그래서 떨어진 거 설치하라. 이거는 개묘지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개묘지 같은 데 가보면, 자, 길거리에, 길 옆에 바로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네, 하고 나서 도로가 세워진 것도 있어요. 근데 길에 바로 금방 묘지가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사법을 모르니까. 저 시골 사람들이 장사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땅에다 박 쓰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개인묘지는 그렇게 크게 관리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시군구에서 많이 관리를 안 해요. 시장들이. 근데 이거는 하나의 허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인묘지 설치하거나 종중문제묘지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도로철도 하천 거기는 어떻게 법인으로 만약에 법인으로 허가받는다 그러면 도로철도 하천 거기는요 300. 그 다음에 또 20호인가 밀집지역 이런 데는 500m 떨어진 곳 설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묘지공원 가보신 분 계시죠? 묘지공원 한번 대부분 한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인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쭉 들어가죠. 예, 그게 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개장하는 법이 있죠. 자, 일단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해요. 그러면 허가받아서 시체 유고를 뭐 한다? 개장할 수가 있어요. 허가받아가지고 시체 유고를 개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자, 거기에 개장할 때 일단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연고자에게 통보하라 그랬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리주장 불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묘지 설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죠.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즉 무슨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 분묘 기지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거는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이 있었죠? 설치 기간, 일단 기간 몇 년이에요? 한번 분묘 설치하면 몇 년간? 30년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몇 회 연장 가능? 1회 연장 가능한데 이때 30년치 연장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장 몇 년간 설치할 수 있어요? 60년간 설치할 수 있다. 그 6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자, 맨 밑에 보세요. 1년 이내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뭐하라? 화장하거나 봉안하라 그랬죠. 요까지 자 1년 이내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설치 기간을 계산하는데 합장일 경우는 합장한 날을 다시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일단 묘지 설치해 놓고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났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합장하죠? 합장하면 다시 기산점이 어떻게 돼요? 예, 첫 스타트가 합장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 이건 거래 규제입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설묘지, 사설묘지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이 전에 분묘, 매매양도 임대계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묘지 미리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묘지를 최대한 어떻게 해요? 묘지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죠. 묘지 발생을. 다만 이제 70세 이상인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70세 이상인 자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묘지를 미리 살 수 있다. 미리 사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70세 이상인 자. 그 외에도 뭐 질병으로 해서 6월 이내 사망 예정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진단서 첨부하라 그랬죠? 예. 6개월 이내 죽을 겁니다라는 진단서 첨부해 줘야 돼요. 자, 안 죽으면 6개월에는 안 죽으면 예, 그거는 제8자입니다. 예, 이거는 일단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합장, 매장된 배우자 한다. 배우자의 합장.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같이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있죠. 자, 죽으면 나도 같이 묻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한다? 일단은 주변 공지를 더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사전매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사전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거래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증맥은 일단은 넘어가시고, 자, 이제 공법상 제한사항 보죠. 공법상 제한, 이거 뭘 갖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280번 보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공법상 이용제한. 그러니까 280페이지에 그 토지 이용계획에서 뒤쪽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28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지역, 구역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자, 어떤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될 경우는 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지역, 지구라든가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개별법을 또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있죠? 그거를 들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요거는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제가 늘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실무에 필요해서. 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282페이지 찾았어요? 네. 자, 거기 보니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자, 200m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나눠져요. 예전에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 위생 정화. 학교에 부근에 가면 이만한 팻말 하나, 철판으로 된 팻말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지역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설이 들어가는 것을 뭐 금합니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거가 지금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옛날에 학교보건법에 있었던 것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정화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꿨어요. 몇 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200m 범위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이 있고요. 상대보호구역인데 절대보호구역은 직선 학교 출입부터 직선거리를 어떻게 한다? 50m. 그러니까 좌우 앞뒤를 얘기합니다. 좌우 그다음 앞뒤 뭐 뒤에 학교 운동장이 있지만 자 이렇게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와 이렇게요. 여기 몇 미터? 50m를 절대보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설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청소년 유해설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도 못 들어가는 PC방 있죠. 여러분 학교 부근에 가서 PC방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해당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을 학교 경계선이 뭐예요? 경계선 담장이죠. 담장으로부터 200m니까 반경이죠. 200m 이내에는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보호구역은 상대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상대 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밑에 보니까 지역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 지역위원회 지금은 이렇게 지역위원회가 됐지만 옛날에는 정화위원회라고 썼어요. 정화위원회 혹시 참가해 보신 분 계세요?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안 계신가요? 한 분도?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회장, 학부모 회장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했어요? 정화위원회? 정화위원회가 아니고 저기 뭐야 체육진흥 막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정화위원회라고 많이 합니다. 학교환경, 옛날로 해가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누가 이제 참가하냐면 경찰서 관계자 참가하고 구청 담당 참가하고 학부모 참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관계자 참가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친다? 지역위원회, 지금 여기서는 지역위원회입니다.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된다. 자, 요거는요,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나와가지고 빈도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제가 이걸 강의하느냐? 중계 주는데 의외로 실수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 보호구역에다가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거 막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절대는 학교 앞에다 가니까 대충은 하는데 상대 보호구역이 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다.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할 테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이 보호구역에서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 거기까지 강의는 안 했지만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공법상 거리규제상 부분 보죠. 공법상 거리규제 부분에서 보니까 사립학교법 있죠. 사립학교법에 보니까 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교환하고자 할 때, 교환 증여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에 허가받아라? 관할청. 이게 한번 시험 문제 2번 나왔었습니다. 관할청에 허가받아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허가? 관할청 허가. 이때 관할청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뭡니까? 교육감이고요. 시도교육감 있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 또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관할청 허가 받아야 된다. 향교재산 법이 있습니다. 향교재단이 만약에 그 향교재산 처분하고자 할 때 향교 이거 누구 거예요? 국가 거? 지방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향교재단은 유림 거예요. 유림. 종교로 들어가죠? 유교. 이제 유교 쪽에서 설립된 학교가 뭐예요? 성균관대학교죠? 왜? 성균관대학교 유학 해가지고 유림 있죠? 유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종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림 거기 때문에 이건 사적 거래가 가능해요. 다만 이런 향교 같은 걸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이게 뭡니까? 문화재에 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허가받는다? 시도지사 허가받아요.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불국사, 해인사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양도할 때는요. 누구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대표자 승인서 첨부해가지고 담보제 공시에는요. 시도지사의 허가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승인서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자, 불국사, 해인사 이런 거 처분할 수 중개해줄 수 있어 없어요? 중개해줄 수? 불국사, 해인사 중개해줄 수? 그럼 중개대상으로 해당?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만 받으면 돼요? 뭐만 받으면 돼요 지금? 돈 받는 거 빼고 자, 허가 받으면 된다 그랬죠? 예, 허가 받으면 이거 먼저 이제 돈 생각부터 하죠. 돈 수수료 받으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허가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 나오죠. 농지법 공법에서 배우셨죠? 자, 농지법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농지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자,
1, 2월 달에 농지법 건너뛰었나요? 그럼 아직까지 3, 4월 달은 아직 안 배웠을 거고. 자, 농지법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중개 실무 쪽에서도 중요합니다. 매년 한 문제씩 거의 튀어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작년엔 안 나왔지만 알아주셔야 되는데 농지 소유상은 있습니다. 자, 원래는 농지는 누구만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예, 농업 경영은 하는 자. 농업 경영을 하는 자만 일단 소유하는 건 원칙이죠. 자, 그래서 농업 경영하는 자는 농지에 대해서 지금 면적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 농업 경영 하지 않은 자가 일정 부분 농지 취득할 때는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 하지 않은 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상속에 의해서 농지 취득합니다. 비영농자가. 자, 농업 경영 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됐죠? 비영농자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그럼 얼마? 1만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8년 이상 영농자가 이농합니다. 8년 이상 영농자가 이농해요. 그러면 이제 농사 안 짓죠? 그래도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예, 1만 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있습니다. 주말 농장용이죠? 여러분 주말 농장 하시는 분 계세요? 농사 짓는 분 안 계신가요? 요즘은 주말 농장 많이 붐이 좀 죽었던데 한때는 주말 농장 꽤 있었는데 농사 짓기 힘들어요. 그 주말 농장 했다가 나중에 풀 이만큼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일단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임대하는데 임대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요.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한다 그랬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천면적. 그러니까 남편이 600제곱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어요? 400이 아니고 399까지. 1,000 미만이죠? 1,000 미만이니까 399까지를 소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뭘 발급받는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이때 발급 어디다가 발급해요? 발급 신청한다? 시구읍면 있습니다. 시구면장에게 발급을 받아야 된다. 시구읍면입니다. 시구읍면. 자, 그러면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구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자, 신청할 때요, 뭘 제출하냐면 농업 경영계획서가 있어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주말 체험 영농. 자, 주말, 그 다음에 체험 영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자, 받은 토지를 거래할 때, 자,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 취득합니다. 이거 농업 경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콩 심어보고 팥 심어보고 뭐 배추 심어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업 경영과 관련이 없어서,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는 제출하지 않는다?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이 뭐예요? 농지 전용. 농사만이 아니라, 이제 한자에 따라 틀려요. 그런 뜻도 있지만 뭘 전용해야 된다,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용도로 넘기는 거예요. 전용한다. 예산을 전용한다. 이게 뭐야?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자, 전용, 다른 용도로 허가받는 거예요. 자, 농지를 예를 들어서 나 집 짓겠다, 대령 만들죠. 이거 전용이에요. 농지에다가 묘지 설치하겠다, 전용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자, 이럴 때 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 두 가지는 뭘 제출하지 않는다? 농지증은 발급받는데 뭘 제출하지 않아요? 예, 일단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농지임대차. 자, 이거는 농지법에 나오는데요. 이 농지법이 공법적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농지법에 민사투표표 성격이 있어요. 자, 농지임대차. 일단은 상속에 의해서, 자, 원래는요, 농지를 임대차거나 사용대차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그 소에는 소를 해대고 직접 져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속기한 취득한 농지라든가 이농하면서 소유하는 농지,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농지전이 협의를 완료해서 하는 농지 그 다음에 보세요.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은 된 자로서 자, 농업경의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근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요거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더라고요.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은 자. 시골 가보세요. 60세면 애입니다. 애. 다 보니까 경로당이에요. 가면 60 몇 살짜리는 경로당에 오지도 못해요. 가봤자 애 취급해. 야, 저 커피 타와라 막 그래요. 65살짜리가 커피 타다 주고요. 술 사다 소주병 사다 주고 그래요. 예, 맞아요. 돈도 안 주죠. 맞아. 돈도 안 주죠. 지금 65세부터 돈 주죠, 왜? 예, 그래서 원래 60세 이건 사실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 농지법이 60세다 보니까 자, 그래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이용기간이 5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그 다음 인도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습니다.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무슨 내용? 감 잡아보세요. 대항력.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뭐죠? 인도와 주민 전입신고죠. 대항력권이에요. 대항력권. 자, 농지임대차도 대항력권이 있습니다. 뭐가 된다면 시구 면장에 확인받습니다. 확인받고 그 다음에 또 뭐한다? 인도가 확인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겨요. 즉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농지임대차도 대항력 요건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때 시구면장은 확인대장 갖추어서 임대차 계약 확인한 후에 대장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년. 정하지 않거나 3년 짧은 경우는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 자, 그러면 농지임대차에서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다? 농지임대차 보호기간은 3년.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은 2년.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은 1년이에요? 5년이에요? 1년입니다. 5년은 계약갱신 요구 관련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는 요구를 안 하면 이게 계약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이 안 나와요. 요구를 해서 재계약됐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되는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시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보세요. 원래는 3년인데 자, 누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차인이야,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질병 징집 등으로 했을 때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질병이나 이런 경우일 때 자, 일단 이제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에 위험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임대차 기간, 그 밑에 보세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에 대해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시구, 면장에게 조정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시군, 구입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들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은 어디서 발급받죠? 시구, 면. 자, 대항력 발생하는 확인받는 거 어디서 확인받아요? 시구, 면이죠. 근데 조정 신청은 어디 한다? 시군, 구 자치구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에요. 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자, 6월에서 1월 사이가 아니에요. 들어는 보셨죠? 6월에서 1월.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6월에서 1월이죠. 근데 여기서는 3개월이에요. 왜 3개월이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농작물 있죠. 농작물을 걷어들일 시간을 줘야죠. 자, 6월에서 1월 그러면 1월 1개월 전에 야 이제 농지 그만하라. 농사 그만 지라. 그러면 농작물을 걷어들일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단은 3개월 전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요. 자, 민법에서 배웠던 그 민법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불리한 약정은 뭐다? 무효다. 농지임대차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지를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는 임대차 종료 명령을 누가 할 수 있다? 시, 군, 구청장이. 시구위원장이 아닙니다. 누가 한다? 시, 군, 구청장이 한다. 자, 농지임대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개실무에서. 그래서 농지임대차 문제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9페이지에 확인 설명 작성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